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이 평가단 마지막 해차 문제네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야 이제 시험장에 이제 진짜로 가는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주 토요일이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합격 이 두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선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은 이제 저 메달 TV에 지금 구독 안 해놓으신 분들 계속 구독해가지고 아직 메달 TV 나가지 마시고 메달 TV에서 또 내년에 또 실무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후배님들에게 평가단 홍보도 잘 해주시고 또 평가단 내년에는 아마 세 번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하고 연계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아마 이제 평가단에 머지않아서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계획을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내년에도 좋은 또 강의로 또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또 여러분들 후배님들에게 좋은 또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해설 들어가 보죠. 자, 1번.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제2차란 용어를 쓰면 여기서 2차 납세 의무자 그러면 딱 찾을 게 가름이 있었죠. 가름하여. 그러면 됐어요. 이제 그럼 끝. 그다음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내가 내 것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징수. 그럼 남의 걸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제외.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럼 답은 2번. 납세자 그러면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전달하니까 누구든지 전부 들어간다. 체납자는 세금을 안 낸 사람. 그다음에 보증인은 세금 납부를 보증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납부를 보증한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어요. 이제 문제 2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는 원칙인 신고 납부이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조심해야 돼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에 6년 이내에 토지나 건물이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래서 중과세는 내가 땅이나 건물을 취득한 후에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6년이 아니라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때는 추징하겠습니다. 이런 걸 한 번 정도 마지막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세율이 적용되면 그중에 높은 세율.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3번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중에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1번은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면허세 딱 하는 순간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지 등록을 마치고 나서 30일 안에 한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은 1번이 틀렸어요. 자, 두 번째는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시는 거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무상 일반적인 경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뒤에 걸 봐야 돼요. 다만 상속이면 0.8이다. 그러면 상속이 아니면 증여니까 1.5네 이렇게 푸시해야 돼요. 그다음 4번은 등록면허세에서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돌리는 순간 중과세로 전환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이미 낸 세금 있죠. 그 세금은 빼주는데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빼드리겠습니다. 5번은 이제 저당권 돼서 보니까 뭔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근데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 등록하는 그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해서 부동산을 2개 부동산을 설정을 할 때 그중에 먼저 설정한 지역에 그 지역을 납세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참고로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문제 4번. 문제 4번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보기와 같이 1년의 과정을 거쳐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게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그랬어요. 그럼 그냥 쭉 읽으면 돼요.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그럼 7월 1일 날 나머지 잔금을 줬네요. 그럼 이날이 되겠죠. 그런데 7월 1일 전에 6월 2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네요.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을 때는 등기일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6월 20일 이날로 가면 되겠죠. 7월 1일보다 6월 20일이 앞에 있으니까 6월 20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이제 4번은 취득세, 납세 의무 중에서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럼 1번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그 주식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 전부를 부동산 가액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나 있는 그 부동산 등의 가액에다가 본인의 지분율만큼 취득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부동산 가액 전체를 취득한 건 아니에요. 자기의 지분만큼을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이 1번 답인데 이걸 못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다음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무조건 가액 증가. 그다음에 상속, 그러면 상속인 각자. 부동산 등기를 안 했더라도 실제로 취득해도 사실상 취득한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그다음에 건축물의 정원을 설치했다. 이거 올해 신설됐다고 그랬죠. 건축물의 정원을 설치하면 그 건축물을 취득한 그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6번 재산세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주택. 그럼 주택은 150 절대 나오면 안 되죠. 주택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공시 가격이 3억 이하가 됐을 때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그럼 3억 초과 6억 이하 그러면 100분의 110, 6억을 초과한다.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됐죠? 그럼 1번이 답이었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또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하시면 돼요. 아무 말 없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그럼 그때는 주택이기 때문에 60%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또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 주시라 그랬어요. 이제 7번으로 가보죠.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원칙은 소득세는 국세죠.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원칙은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요. 그다음에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제도이고 과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 안 돼요. 그래서 소득세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고 이 기간은 이미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왜 국내 법인의 국외 사업장에 파견되어 있는 임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국외 사업장에 파견되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주자로 봐주시고 과세 기간은 사업을 개시했거나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그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중간에 사망하거나 중간에 우리나라를 출국했을 때만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거고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절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네요. 양도소득세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거. 자,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한 여기서는 지금 이 지문에 1년 미만 그랬으니까 1년 미만이면 세율은 50%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미등기 상태면 70%.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의 토지는 16에서 52%. 1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으로서 2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16에서 52%.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지상권은 40%. 그럼 제일 높은 건 2번 70%. 이게 가장 높겠죠. 이제 9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돼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 미등기 장도자산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안 돼요. 미등기 상태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네, 3번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공제. 그러면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 2년 거주요. 2년 거주까지 했다. 그러면 매년 8%씩 증가를 해요. 근데 2년 거주를 안 했다. 2년 거주를 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매년 2%씩 증가만 인정이 돼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도 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공제하는 건 맞아요. 그다음 4번. 보유 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가는데 예외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월 과세가 적용이 됐을 때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비사업용의 토지에 대해서도 등기되고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10번. 양도로 볼 수 없는 거 등기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고 팔아도 양도소득세 무료. 교환, 현물 출자, 그다음 환지청은 지목이 변경,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는 건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4번이 답이에요. 그다음 위자료, 위자료가 나오면 무조건 매매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매매로 봐서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11번. 국세 채권의 경합의 경우 그 순위를 올바르게, 이거 엄청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이 0순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3이 제일 앞으로 와야 돼요. 3이 앞으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하고 국세하고 해서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이제 여기가 2번, 그다음에 국세가 3번 이렇게 오면 돼요. 그래서 파산 절차가 첫 번째로, 그다음에 소액 임차 보증금, 국세 순서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 이게 답이에요. 네, 12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한 후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답이네요. 두 번째, 기한 후 신고는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또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결정할 걸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는 경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가산세 경감은 안 돼요. 그다음에 기한 후 신고는 내가 신고를 하면 정부는 그 신고를 받고 1개월 이내의 통지가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계산해서 통지해 주시고, 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면 30%,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20% 경감 혜택. 그래서 정답은 1번. 13번. 옳지 않는 거네요. 외국인 소유 나오면 수입하는 자. 선박에서 선박을 원시로 취득했습니다. 그럼 선박을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을 때는 조합원이 취득하고, 부동산을 배우자 간 서로 교환했을 때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간 서로 교환했을 때는 유상 취득으로 보고,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로서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번 틀렸어요. 이제 14번 가보네요.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총 수익 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종합과세를 하든지 분리과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례라는 것은 종합과세로 가든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월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요거는 예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하겠습니다. 네,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그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칙은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3주택이 넘고 3억이 초과되면은 그때는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3번은 다른 사람의 집을 내가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해가지고 임차한 그 주택을 다시 또 누군가에게 임대 내주고 임대소득이 얻으면 그 집은 임차인의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예요. 주택에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필요경비로 60%가 적용을 받았다. 그럼 필요경비 60%면 끝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400만 원을 추가로 더 이렇게 빼주시고 필요경비가 50%였다. 그럼 그때는 200만 원만 빼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0% 인정을 받았으니까 400만 원 추가로. 그럼 5번 정답이네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유상 이전 약정 없는 재산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네요.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과세 아니죠.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비과세. 앞에서 유상 이전 약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유상으로 이전하기로 약정이 없고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과세. 그다음 이제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지행을 개설한 유료도로. 유료도로는 당연히 과세죠. 무상으로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만 비과세. 유료로 제공했을 때는 과세. 그 정답은 여기는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우리 정부에게 비과세 주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 비과세. 무료로 또 나왔네요. 소유권의 유상력 1년 이상 같은 게 나와버렸네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 무료 비상재해 구조용이다. 그럼 비상재해 구조용 그러면 이건 당연히 비과세 대상. 16번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래서 시효 옳은 것만요. 그럼 1번은 교부 청구는 중단이 되고 또 납세 고지로 중단이 됐으면 새로 중단이 됐으니까 이제 중단 그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유예 기간 중에도 진행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유예 기간이 나오면 기간에는 정지 그래야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1번에 여기 보니까 또 기간 나왔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정지하고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니을요. 기역, 니은, 니을. 그래서 정답은 2번. 17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종합부동산세는 250초가 6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고 네.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이니까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상속을 통해서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은 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가 됐을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로 1일부터 15일까지 정부가 원래는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고지서는
고지서를 보니까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납세 고지서를 발급한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토지에 대한 고지서는 한 장으로 주택은 각각으로 이게 아니라 여기 틀렸어요. 주택하고 토지를 모두 묶어서 두 개를 더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가 돼요. 그래서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할 때 그 고지서 속에 토지하고 주택으로 구분해 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한 장짜리 고지서로 발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 그러면 5번 같은 거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돼요. 18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을 때는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1번 틀렸네요. 토지의 지목 변경은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네. 파산 선고 처분 그러면 대가관계가 입증이 됐으니까 유상. 외국인 소유는 수입한 자. 그다음 주택 구조물은 주택 구조부 취득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19번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원칙은 이제 외국에다 먼저 세금을 내고 그 냈던 세금을 우리나라에다 다시 또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낼 때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유리할 대로 세금으로 공제를 받든지 필요경비로 받든지 본인에게 유리하는 거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너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납세물을 집니다. 근데 3번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국외자산일지라도 원칙은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며 요게 1번이 돼요.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 요게 2번이 돼요. 이것도 없으면 우리 정부가 정한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갑니다. 요게 3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3번. 원화로 환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그럼 양도가액은 그랬으니까 수령한 날 현재 돈을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취득 가격이나 필요 경비는 돈을 지출했으니까 지출한 날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5번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하면서 환차익이 발생이 되면 환차익은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환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양도소득이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는 이 환율 차이에 대해서는 돈을 빌렸다가 갚으면서 그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소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20번 아주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10월 30일에 중개사 시험을 보는 분의 자세로 가장 옳은 걸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될 것인가 보죠. 1차 시험 문제를 접하는 순간 1번부터 난감한 문제. 이게 뭐야? 학교로 문제를 탁 봤더니 1번이 이래. 그러면 바로 시험 포기하고 이제 32회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메가랜드 학원이나 메가랜드 동영상을 일단 알아보신다. 다른 데 동영상 알아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좋은 자세가 나 도저히 1번 문제 안 풀린다. 그러면 이제는 1번이 난감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포기하고 이런 분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감독관 눈치를 패서 자 요리조리 자 눈을 살짝 돌려가지고 또 옆 사람의 답안을 컨닝하거나 합격하려고 노력한다. 이것도 조금만 이거 잘못 걸리면 이게 몇 년 시험 못 보는 거 아시죠? 예? 또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1년 동안 가르쳐줬던 쌤, 이게 답이 시험 문제 어려우면 막 선생님 욕하면서 이 N수 이 XX 가면서 나무 탓을 하면서 시험을 친다. 그러면 시험 못 봐요. 절대 내가 공부를 좀 적게 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찍신이 강림하셔서 내가 선택한 답이 모두 정답이길 소신 있고 그냥 무조건 답에다 마킹만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마킹해가지고 그냥 합격하기를 바란다. 그 여행은 바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5번 가보죠. 마지막 시간이 세법이에요.
마지막 시간 세법이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확실히 정답으로 연결시켜 반드시 합격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아, 좋은 자세는 5번이시네요. 자, 요게 제일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한번 1번 찍으신 분 있을 거예요. 1번도 찍고. 근데 모두 정답 안 돼요. 이재기도 안 들어줘요. 5번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재기 하셔도 정답으로 안 되니까 절대 이재기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끝나고 나면 아마 홀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평가단 문제 이렇게 풀어 보시면서 마지막 이제 20번 문제 풀면서 아, 내가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끝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죠. 그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행복한 것이 조금 그 속마음은 너무 손가락이 아팠어요. 눈도 아팠어요. 이제 그렇게 쓸렸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1년 1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 후배님들에게 다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잘 보시고 난 다음에 메가랜드 또 메달 TV 절대 메달 TV에서 그 여러분들 후배님들하고 같이 또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또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내년 평가단에 대해서는 아마 그 11월 초 정도 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예요. 내년 평가단은 언제부터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과목들은 또 어떤 과목을 또 이번에 좀 확대해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다른 또 새로 공부하는 후배님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또 재밌는 또 실무 같은 내용이라든지 또 특별히 이제 내년에는 이게 메달 TV가 약간씩 또 변화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생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이러니까 절대 그 다른 데다 눈 돌리지 마시고 메달 TV를 끝까지 애독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1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마우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 구독 많이 눌러주셨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후에도 많은 관심, 많은 부탁,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서 주머니에 넣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주머니에 넣어놓은 걸 여러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받으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라네요. 자, 주머니에 있어요.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신 거 끝에 시험장에 가서 꼭 웃는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합격했다는 그런 좋은 말들 글 남겨주시기 바라네요.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32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31회 때는 평가단을 3번 저만 했었는데 내년 32회용으로는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신다고 해서 이제 평가단을 메가랜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같이 협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